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고령자 한방의학의 내용을 살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면역 관련 내용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죠. 면역 저하, 다수의 내성균 등에 의한 여러 임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한약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서는 약 13장 챕터에서 보중이기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또는 만성 또는 재발성 염증성 질환 환자에 있어서 염증 상태 그리고 영양 지표 이들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보중이기탕을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중이기탕의 임상적인 작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위장의 소화흡수 기능을 강화를 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을 하고 동시에 면역력을 회복을 시켜서 만성 염증의 치유를 회복시키는 염증 해소 작용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위장이 허약해서 면역력이 낮고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 등이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중이기탕 또 십전대부탕과 같은 보익지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허약해서 면역력이 낮고 염증성 질환이 잘 치료되지 않고 고령자에서 전신적 상태가 좋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다제 내성균이 상질균화돼서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이 반복되는 면역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 상태에 보중이기탕, 십전대보탕과 같은 처방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COPD와 같은 전신적인 쇠약을 동반하는 이와 같은 만성 염증성 상태에 있어서 그 전신적인 쇠약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이 서양의학에는 없는데 한의학에서는 보중이기탕을 비롯한 다양한 청혈제가 아닌 보익제가 존재한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중이기탕 X제 자체가 효과적이지는 않고 조금 더 후세방으로 와서 약의 가지수와 약의 용량이 증량된 그와 같은 변경된 처방들이 임상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COPD와 같은 만성 염증성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한약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양한 임상 시험 그리고 관련 기존 연구, 네트워크 양력 연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3장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아시겠지만 항염증 작용은 다양한 본초들과 처방을 통해서 한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흔한 특성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잘 인지되지 못하고 있고 가끔은 좀 무시되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있는데 염증 반응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 그리고 섬유화, 리모델링을 주로 병리적 특징으로 하는 질환에 있어서 서양의학적 치료가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반면에 한의학적 치료들은 상당한 의학적 근거들이 있다. 항염증, 항산화, 면역 조절과 같은 한약의 핵심적인 작용들은 면역 관련 질환들을 한약적 접근이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보여줍니다. COPD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비가역적이고 진행되는 기류 제한으로 하는 그야말로 COPD의 교과서적인 정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은 COPD와 같은 만성호흡기 질환의 병태 생리의 중추에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염증 반응과 면역계는 서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조직의 손상에서 항산화제들은 조직을 보호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많은 여러 염증 관련 질환에 있어서 면역 균형의 조절과 면역 세포계의 다양한 분화들, 세포 주기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 염증 네트워크 전반을 조절해서 이를 통해 여러 질환의 병태 생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염증 면역 반응 중심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곧 한약에 대한 이해로도 높여진다라는 점을 제가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들은 사실 과거에도 시도가 된 적은 있었는데 과거에는 한약이 복잡한데 이를 복잡한 것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한약이 인터로킨을 억제했다, TNF-알파를 억제했다 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에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생물학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진보됨에 따라서 과거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한약의 특성들을 규명하고
한약이 왜 작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기에서는 COPD에 있어서 만성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염증 조절이 어떻게 질병의 치료로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해서 COPD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서 어떻게 한약이 작용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접근로다. 이를 통해서 COPD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더 한약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 이것이 한의학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PD의 한약 치료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의 내용들을 또 간단히 살펴봅시다. 호주에서 RMIT 대학이라고 하는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은 호주에서 통합의학 혹은 한의학 분야, 이것은 주로 광저우 중의학 대학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가 영문으로 호주에서 발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진들이 호주와 그리고 중국에서의 연구진들의 합작을 통해서 여러 질환에 있어서 최신의 근거를 제시하고 또 관련 연구들을 진행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중국과 호주의 합작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코비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증익기탕에 대한 최근에 좀 일전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은 16건의 임상시험 1,400여 명의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보증익기탕이 COPD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에서 임상시험이나 일본에서의 임상시험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다양한 검사들, 육군 운동 검사나 폐기능 검사, COPD 검사 등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또 이와 관련해서 한약 치료가 급성 악화에 있어서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 이 예방 효과는 특히 염증의 조절, 보증기탕의 주요 작용으로 NRF2와 같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관련 경로를 조절하는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폐에서 그리고 호흡기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개선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그렐린을 통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조절 그리고 식욕 개선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COPD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초에서부터 임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염증 관련 질환들이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염증에서부터 시작되는 조직의 손상, 기능 변화, 속발적인 합병증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병리에 있어서 COPD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된다. 유전적 소인, 흡연 등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관련 인자들의 활성화에 의한 기도 및 호흡기계의 과도한 염증, 산화 스트레스의 부하, 이를 조절하는 한약이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호흡기계 질환의 주요 병리가 그 외의 질환에 있어서도 공통의 병리로 깔려있고 이 공통의 병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는 그와 같은 치료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COPD에 있어서 한약 치료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COPD에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다양한 염증 반응과 MMP와 같은 여러 조직의 보호와 관여가 되어 있는 효소들의 조절, 그 외에 여러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테아제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조절, 그리고 항프로테아제와 같이 단백질의 분해를 차단하는 인자의 조절 등, 그리고 폐포와 모세혈관에 있어서의 염증에 의한 조직의 파괴, 그리고 섬유화와 기관지벽의 비후,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고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처가 나고 회복이 되면은 원래 조직은 일부 섬유화가 남아 있는데 그와 같은 변화들이 폐에서 호흡기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점차 비유되는 양상을 나타낸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있어서 잘 알려져 있는 인자가 TGF-베타인데 TGF-베타를 조절할 수 있는 주요한 의약품 중에 하나가 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한다면은 왜 한약 중에서도 특히 환기가 이끼고표를 하고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군약으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섬유화성 변화, 염증성 변화들은 결과적으로 가스 교환의 감소, 공기 포획의 생성,
폐의 탄성 저하 등 다양한 기능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폐에서 공기 저류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 이를 통해 호흡기계의 효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기류 제한과 같은 COPD의 시그니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병의 진행에 있어서 만성적인 국소적 그리고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조절은 폐에서의 과도한 확장, 폐동맥 고혈압 그리고 전신 순환계 이상 영양 상태에 있어서 다양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COPD의 한약 치료에 대한 특성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COPD 환자에서 증가된 염증 수준은 주로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 악화의 증증화에 있어서 기여가 된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염증성 질환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신적 수준의 염증 수준의 증가가 다양한 순환기 내분비, 대사 질환의 발생 그리고 진행과 상호작용을 하고 만성적인 산소 공급의 감소, 저산소증은 쇠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동맥 고혈압 등 순환기계 이상에 있어서 염증에 의한 조직 리모델링,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염증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그와 같은 변화들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본격적인 질환이 진행이 된다는 점은 역시 염증이 가장 중요한 COPD의 병리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내과적 질환들에 있어서 염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을 억제하고 조직의 섬유화를 차단하는 등의 치료는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치료가 될 수가 있으며 염증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주요한 치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실제 임상 연구들이나 기초 연구들을 본다면은 한약 투여가 인터루킨 A나 TNF-알파, TGF-베타나 인터루킨 6와 같은 염증 관련 인자들을 조절을 해서 이를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뚜렷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면역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다양한 면역 세포들의 분화를 조절하는 등 그리고 점막 면역계를 통한 면역 수준의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염증 조절에 따른 한약의 다양한 전신적인 조정은 COPD를 비롯한 그 외에 수많은 질환들에 있어서 내분비 질환이나 대사 질환에 있어서도 치료 표적이 되고 이에 대해서 한약이 염증을 조절하는 아주 간단한 기전을 통해서도 수많은 질환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가 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약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임상적으로 한약은 어떻게 COPD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서로 다르게 나타내는지 이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임상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의 목표, COPD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의 목표는 크게 관해기의 급성 악화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급성 악화기의 증상 관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상태, 급성 악화기와 그 다음에 급성 악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 두 가지 모두에서 다양한 약물들의 임상적 효과가 여러 임상 시험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약의 COPD에 있어서 주요 작용은 폐 기능 개선에 앞서서 염증 개선 그리고 면역력의 조절을 통한 급성 악화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왕 등을 가미를 해서 베타2 작용제와 같이 기관지 확장을 작용을 가진 약물들과 환기를 군약으로 주약으로 하는 보기지제 약물을 병용을 해서 COPD의 급성 악화와 그리고 감염을 조절하는 기관지의 확장증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복합작용을 가지고 COPD를 치료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기제로 알려져 있는 처방에는 따뜻한 약물인 환기가 있으며 환기가 염증을 조절하고 이외에 면역조절, 조혈작용, 그 다음에 TGF-베타의 조절과 같은 핵심적인 작용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차가운 약물인 대왕 같은 경우에는 TNF-알파와 같은 인자를 조절하고 염증을 조절한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신적인 염증 수준을 증가시키는 여러 대사성 질환에서 대왕이나 환기 모두가 같이 사용되는 것은 염증 조절에 있어서 한의학에서 한의약, 열한약 이와 같은 성미와 무관하게 공통적인 작용을 하는 염증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COPD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기나 인삼과 같은
처방들이 주로 안정계 증상 조절에 사용이 되고 대승기탕, 미경탕을 비롯해서 담혈증을 개선하는 약물들, 또 맹문동탕이나 마인감사탕, 또 마왕을 균약으로 하는 처방들은 급성 악화기에 증상 조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약 처방을 주로 염증 경로의 말단에서 직접적으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그와 같은 처방에 대해서 그와 같은 표적의 작용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은 T세포의 분화나 아니면 항산화 작용이나 세포 자멸사의 조정 혹은 섬유화 조절,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서 초기에 면역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평상기의 처방들, 그와 같은 작용상의 차이가 있으며 환자의 병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방들, 허냐 실이냐라고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면역의 조절 상태를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처방들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한약의 임상적인 경험들을 현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와 같은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처방들을 또 한번 살펴보죠. 이 복폐익신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인삼, 황기, 구기자, 산수유, 음은각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의 6개월 그리고 12개월 추적 관찰에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이 처방이 COPD 환자에 있어서 다양한 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면역 조절을 통해 감염을 억제를 함으로써 급성 악화를 예방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단일 기전이 아니라 지방산 대사나 항산화 작용, 또 국소 부착과 관련한 어떤 염증 관련 신호 경로의 복합한 조절, 또 면역 관용에 있어서 T 레귤레이션 세포와 T 헬퍼 17 세포의 분화를 조절함으로써 면역 관용을 유도를 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 인터로킨과 TNF 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을 조절을 해서 조직 리모델링을 억제를 해서 질병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결국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질병 치료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약은 면역 조절을 개선을 해서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억제를 하고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이중적인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방 조성은 상당히 심플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약 처방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심플한 조성의 한약 처방에도 이와 같은 복잡한 과학이 숨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한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현대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COPD 관련한 여러 가지 처방들에 대한 임상시험들을 본다면은 거의 5천, 6천여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약은 부작용이 낮으면서도 COPD에 대한 조절 효과가 나타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급성기 치료에서 변증 고려하는 게 좋으냐에 있어서는 아직 메타 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처방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로토콜이 한 작년,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14장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장에서는 불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신경정신과 질환 관련 강의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 고령자의 불면에는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있는 약은 많지가 않다. 치매 주야 역전에 억간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 책의 3장에서도 다루고 있고 PTSD에 있어서는 시오게지 건강탕이 조금 효과적이다. 다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PTSD에는 시오게지 건강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 동북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 효과가 확인되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산조인탕과 합방해서 처방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고령자의 PTSD는 알고 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가 많고 시오게지 건강탕을 써볼 수도 있지만 산조인탕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억간산이 효과적이다 이런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한약 처방을 적당히 활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임상적으로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14장에 없는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약으로 수면제로 가장 잘 알려진 처방인 앞서서 보셨던 산조인탕 같은 경우에는 가바성 세로토닌성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나는 진정 최면 작용이 있고요. 이는 산조인탕에 포함된 산조인의 주요 성분들 그리고 그 외 플라보노이드에 의해서 치료효과가 나타낸다. 여러 진정제나 아니면은 수면제와 유사하게 산조인탕은 가바 신경계를 통해서 억제선 신경의 활성화를 통해 수면을 개선을 시키고 수면을 유도한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가바에 대한 합성을 증가시키고 또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흥분을 억제를 하는 여러 신경 경로를 통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또 일부는 가바의 수용체에 대한 발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양리적 효과는 왜 산조인탕이 진정과 수면 유도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만 노인불면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한약을 통한 양질의 임상시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산조인탕에 있어서는 임상시험도 존재하고 감히 산조인탕과 같이 치자를 증량한 그와 같은 처방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산조인탕을 통상적인 용량에 비해서 많게 30에서 40g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효과를 봤을 때 디아제팜과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더 나은 효과가 보이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약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만 부작용에 있어서는 우수하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한약을 수면 유도제의 하나로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일주기 리듬과 관련한 수면 장애에 있어서는 억간산보다는 억간산 반화 진피가 관련 양리 성분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장리 작용의 표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최근에 기초 연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법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초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환자에 있어서 완전히 다운을 시킬 것이냐, 진정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수면 조절, 일주기 리듬과 각성과 그 다음에 진정, 사이클에 있어서 조절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억간산과 반화 진피와 같은 처방을 나눠서 처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기초 연구를 통해서도 최근에 보고가 된 바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합방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침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침치료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피로, 권태, 졸음, 오히려 주소증의 악화, 소양감, 어지러움, 낙상, 기분 불량, 부역, 두통, 흉통, 금속 알레르기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처음 침을 맞았을 때 과도한 흥분, 바늘 무섭다 해가지고 흥분을 했다가 침 치료를 통해서 미주신경의 흥분을 통해 진정이 강해지는 그와 같은 반응을 겪게 되면은 침 맞고 나서 침운을 호소한다거나 피로나 권태, 졸음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외에 통증이 악화되었다. 이건 통증이 악화되는 코스에서 그 전에 침을 맞았기 때문에 통증을 억제하는 진통 효과가 있었지만 질환이 더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앉아서 서서 침 치료를 받았을 때 기분 불량이나 구역감이 있는 거, 오심, 구토감이 나타나는 건 역시 미주신경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증상들은 사실 드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에서 진행된 독일에서 진행된 이제 보고에 따르면은 출혈이나 통증, 이와 같은 피하 혈종, 유침 중의 동통이나 불쾌감 같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대부분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부작용만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 있어서 또 이제 우울장애에 있어서 또 이제 이와 같은 상태는 특히 노인 환자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침 치료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통증에서 침 치료의 작용은 무릎 관절증이나 허리 통증 비롯한 다양한 질환들에 있어서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다. 기초 이해도 많이 진행이 됐다. 침 자극이 말초에 가해지게 되면은 척수에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이 억제가 되고 세로토닌, 오피오이드, 서비스턴스 P에 대한 방출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방출이 감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통증, 염증성이나 신경병증성 통증이 감소가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척수 외 중추에서 뇌에서는 뇌성 진통물질, 베타 엔돌핀과 같은 진통물질이 분비가 돼서 NMD의 수용체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통증 자극에 대한
둔감한 통증에 대한 뇌에서의 처리 영역, 변형계를 비롯한 여러 영역들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통증에 둔감하게 되는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또 하행성 경로를 통해서 말초에서 교감신경의 조절,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방출에 대한 조절,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조절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교감신경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자율신경의 조절을 통해서 니코틴성 신경을 통한 대직세포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방출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하행성 조절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말초에서 교감신경의 조절을 통해서 말초에서의 통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와 같은 여러 조절 효과를 통해 침치료가 통증 조절 효과가 있으며 말초와 중추에서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서 통증을 개선하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울증도 제가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신경염증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뇌에서 뇌인성 진통 물질을 비롯한 여러 통증 조절 효과, 그리고 전신적인 염증 조절 효과, 미주신경을 통한 진정 효과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해마의 위축된 상태를 개선시키는 PKA, CREB, BDNF 경로를 통한 신경 보호작용, 신경 증식작용, 신경 발달 작용을 통해서 항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임상적으로도 이와 같은 효과는 잘 밝혀져 있는데요. 영국의 요크 대학을 비롯한 아큐펑처잉 메디신과 같은 저널의 주요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들에 따르면은 침치료는 18,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31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만성 통증 상태,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 무릎 관절증, 만성 두통 등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냈더라. 그래서 침술이 만성 통증이 효과적이더라 라는 게 2012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마에서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침치료가 효과적이다 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침치료가 다른 개개의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없게 나타났느냐에 있어서는 샘플 수준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침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들이 필요하다 라는 게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타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침치료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한 반박 근거들이 이미 많이 발표가 돼서 의학계의 통설로 침치료는 통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일사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의학적 상식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전들은 방금 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또 다른 연구는 다른 물리치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 1000여 명에 대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침치료는 근육 강화 운동이나 가짜 침술과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효과적인 치료임이 드러났으며 표준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아니면 진통제보다도 우수했다. 다만 간섭화나 텐스 등을 통한 다양한 물리요법들 자체도 임상시험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침치료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 반대로 본다면은 기존의 한의학적 침치료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들이 의학적 근거가 낮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또 관련해서 침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를 통해 봤더니 비용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 지표가 영국에서 텐스에 대한 비용 지출에 비해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하나로 통증에 수반되는 만성 우울증에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그와 같은 임상시험도 진행이 됐습니다.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BDI를 통해 진단된 우울증 환자에 대해 침치료나 혹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침치료는 표준적인 치료인 상담 치료와 동등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치료는 10회 치료를 통해서 최대 12개월까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침치료에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서 보고 고령자 한방 진료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쇠, 프레일과 한방에 대한 챕터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일본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면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더 긴 장기 요양 대상 쇠약 환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에서 장기 요양 대상 쇠약 상태로 이행이 되는 것은 뇌졸중과 같은 의존성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질환이나 또 후기 고령자와 같이 70대, 80대 이상의 환자에서 점점 전신적 기능이 쇠약해지면서 장기 요양 상태를 받게 되는 점진적인 문제들도 최근에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의학적으로도 주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기에 생리적 예비능이 저하가 되고 점진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노년기의 시그니처 병리적 현상이 수십 년간 지속이 돼서 나타나게 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장기 요양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사망 등에 빠지기 쉽게 된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근력 저하에 있어서 동작 민첩성이 사라지게 되고 낙상을 입게 쉽게 된다.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이 되고 우울 등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전신적인 기능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경제적 공분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도 야기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에 없는 내용들, 노인 환자에 있어서 노인 쇠약, 프레일리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고령 환자의 사르코페니아, 근갑선증과 프레일리티에 있어서 한약의 역할,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인삼 양용탄과 관여가 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사실 다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신다면 관련 영상을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관련 개념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르코페니아, 그야말로 근감소증은 포유류 동물에서 노화에 따라서 근력과 근육 감도가 감소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주요 원인은 염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섬유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근감소증 그리고 쇠약이라고 하는 프레일리티는 고령 환자의 생리 예비능,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및 운동 등에 필요한 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그야말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이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생리적인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노인의 쇠약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도 증가하게 되고 기능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병을 필요로 하게 돼서 사회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며 쉽게 사망하게 되는 문제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해서 몸을 움직이기 위한 뼈의 쇠약, 관절의 쇠약, 근육 등의 쇠약 등으로 인해서 운동 기능의 저하가 발생해서 걷거나 앉거나 하는 기본적인 동작들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이 프레일리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근감소증으로 인한 신체적으로도 우울증, 치매 등이 발생을 해서 정신 심리적인 문제들, 또 독거 상태, 두음불출 상태,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단절, 그리고 더 우울 상태의 진행,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회 경제학적, 의학적으로도 깊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보고가 따르면 80세 이상에서는 이와 같은 프레일리티가 50% 환자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으며 그 사르코페니아와 병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영양 상태의 악화, 또 염증 상태의 증가, 호르몬 균형의 이상, COPD,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가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성 질환이 염증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 외에도 근력 저하에 따라서 운동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운동이 감소되다 보니까 더더욱 근력 저하가 나타나는 문제들도 생기고 비만이 되거나 저체중 상태가 되거나 비타민 D 결핍, 당뇨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며 그 외에 여러 약제들의 사용에 의해서도 사르코페니아가 나타날 수 있고 사르코페니아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르코페니아를 신화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우차 신기환이 여기에 있어서 IGF, 인슐린 성장과 관여가 되어 있는 인슐린 관련 호르몬의 조절,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조절, 이를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 대사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이 우차신기환에 있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모델에 있어서도 우차신기환을 투여하게 되면은
다양한 염증 관련 인자들의 조절, 그리고 인슐린 관련 인자들의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근육에 대한 재생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한약이 염증 조절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 여기서 보여지는 뭐 AKT, PI3K, AKT 경로라거나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한약의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경로의 조절이나 대사 경로,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조절하고 당 대사나 지방산 대사, 아미노산 대사를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 효율을 증가시키고 염증 수준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체에 있어서 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노화에 의한 염증 수준의 증가를 감소를 시키는 작용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은 팔미가 역시 BPAR 감마라거나 ELK 신호 경로를 통해서 근섬유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한다. 육군자탕도 이와 유사한 작용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일본에서 프레일 한방양리 연구에는 제가 영상을 찍었듯이 인삼양념탕의 작용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육군자탕 혹은 인삼양념탕이 식욕부진, 불안,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같은 다양한 심신 질환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며, 피로를 완화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우울을 개선하고 감염의 억제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양리 작용으로는 진세노사이드에 의한 피로와 우울증의 완화, 골밀도의 증가, 동맥경화의 완화, 죽상 플라크 생성의 감소, 인지 기능과 노화 관련 인자의 개선 등이 알려져 있으며, 염증 조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내고, 염증 조절을 통해서 골수에서 조혈계에 대한 조절 효과가 나타낸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에서 보혈제가 나타나는 기전들이 이와 같은 골수에서의 조혈계에 대한 조절을 통한 최종적인 조혈 기능의 개선, 그러니까 한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원발적인 혈소판 감소나 이제 혈구 감소가 아니라 염증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그와 같은 작용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토콘드리아의 조절을 통한 에너지 대사의 조절, 신경보호 작용, 인지와 정서에 있어서의 해마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해마의 증식을 촉진하는 BDNF의 증가에 따른 항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으며, 환기의 인슐린 감수성 조절 효과, 오미자의 골밀도 조절 효과, 골격근 대사에 있어서 PGC1A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관련 인자들의 조절을 통해서 피로를 개선을 하고 운동 능력을 개선을 시키고 근합성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다. 또 진피의 신경보호 작용을 통해서 노화에 있어서 염증에 의한 탈수초화를 개선을 시키고, 이를 통해 신경보호를 통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그렐린 신호를 통한 식욕 증진 효과가 있으며, 그렐린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이 나타나더라 같은 기전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IGF-1 경로라거나 MPI 경로를 통해서 오렉신을 통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식욕 증가 효과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감소를 시키고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임상시험들과 기초연구들은 고령 환자에 있어서 우리 인삼양념탕이 효과적인 보익지제, 그리고 실제로 노인 질환인 노인성 생리적 변화인 사르코페니아, 프레일리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근거들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고령자 한방 진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속해서 이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을 요약하셔가지고 책에 적어두셨다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관련 논문들, 관련 주제를 여러분들이 깊게 탐구를 하신다면은 왜 고령자에서 한약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렇게 잘 알려져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약이 작용하는 기본 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광범위하고 한편으로는 넓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 있어서 그와 같은 표적에 있어서 작용을 하는데, 그 좁은 작용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수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는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